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곳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 역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 손을 잡아준 뜻밖의 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호의가 어떻게 돌고 돌아 제 인생을 구원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두 분이 애써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죠. 대학도 그럭저럭 잘 들어갔고, 취직도 졸업하고 곧바로 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모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 잘하는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알게 됐죠. 야근할 때면 제 컵에 먼저 따뜻한 차를 채워주고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으면 티 안 나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쩌다 물어보면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작게 사업을 하셔. 저는 그저 우리 집처럼 평범한 가정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남편이 특별히 사치스럽거나 허세를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또래에 비해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랐거든요. 시댁은 부촌에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 즐비한 곳이었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가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것부터가 참 생소했습니다. 그쯤 되니 제가 사들고 온 다과 세트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참 고운 걸 사왔네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우가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그러게 성실하고 똑부러지고 그거면 됐지.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덕분에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신혼집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회사로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니네 엄마랑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남편은 자연스럽게 사장 자리에 올랐고 저는 덩달아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저나 남편이나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아버님 회사라고 하지만 일을 새로 배우고 익히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갔죠. 그러다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차에 접어드셨네요. 여느 때처럼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마침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사업에 전념하느라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태교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우가 바빠서 요즘 집에 통 못 들어오지? 네. 몸도 점점 무거워질 텐데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게 어떻겠니? 가사도우미요? 그래, 혼자 고생하지 말고 아주머니 한 분 모셔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처음엔 사양했어요. 남의 손에 집안일을 맡기는 게 왠지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몸부터 챙겨야지. 그 무렵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하루 종일 있자니 알게 모르게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 역시 어머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했어요. 안 그래도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걱정했는데 아주머니가 오시면 한결 낫지. 저는 결국 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말수가 적고 차분하신 분이었죠. 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곧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정말 빠르셨어요. 이 일을 한지 오래되신 듯 모든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말투에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존댓말을 쓰시긴 했지만 어딘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도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 말대로 집에 누군가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다 하루는 급체를 해서 알아눕게 됐습니다. 소화제를 먹지 못하니 생으로 버티며 헛구역질만 했죠. 아주머니는 그런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는 얼른 밖으로 나가더니 매실액을 사오셨어요. 이럴 때는 매실액이 좋아요. 따뜻하게 탔으니까 천천히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매실차를 건네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체하면 매실차부터 건네주시고는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는데 투병 기간이 길지 않았죠.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떠올라서 눈물을 훔치자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체하면 엄마도 이렇게 매실차를 타주셨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요. 잠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니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보고 싶겠어요. 아이 가지면 친정엄마가 제일 생각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주머니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딸을 하나 낳고 싶었는데 형편상 아들 하나만 낳았다. 아들은 지금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부담되지 않게 담담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부룩하던 속도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주머니에게 이래저래 의지하게 됐어요. 음식 만드는 법도 물어보고 임신 중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여쭤봤죠. 아주머니는 늘 웃으며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잊혔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낮 없이 깨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느라 잠 못 드는 날이 이어졌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써 저녁이고 저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오후인 날들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빠서 저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돌보다 지쳐서 훌쩍이면 늘 위로하고 다독여 주셨거든요. 애 키우는 게 다 그래요. 사모님은 누구보다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엄마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정상인지 매일 자책했거든요. 그때는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잘 때면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친정 엄마에게 하듯 이것저것 묻게 됐죠. 아주머니는 첫애 때 어떠셨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땐 남편도 저도 어린데다가 살림이 어려워서 고생 많이 했죠. 애가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집에서 애 달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애 웃는 얼굴 보면 다 잊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처한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적어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주머니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키우셨는데 제가 너무 약한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힘듦이 있는 거죠. 고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잖아요. 각자의 힘든 상황을 서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고는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머니는 단순히 집안일만 도와주신 게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처럼 삶의 지혜가 될 법한 말들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아주머니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됐죠. 아주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저도 아주머니를 친엄마처럼 의지했어요. 그때는 이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저와 아주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전은 여느 때처럼 평범했어요. 이제 두 돌을 앞둔 아이는 아주머니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알고 현관 앞에 가서 앉아있고는 했죠. 아주머니는 그런 아이를 번쩍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이 오늘도 마중 나와 계셨네. 할머니가 오늘도 우리 왕자님 봐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아이가 잠든 사이 같이 점심을 먹고 저는 그릇 정리를,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주방으로 아주머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어? 왜 뭐라고? 손가락이? 지금 어디야? 아주머니는 사색이 든 얼굴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계에 손을 다쳤대요.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어떡해요, 사모님? 저 역시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얼른 택시를 불렀어요. 아주머니는 연신 허둥대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직 설거지도 다 못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얼른 가보세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저는 택시가 도착했다는 연락에 아주머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집을 나섰어요. 아주머니가 나가신 후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저녁 무렵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걱정하실까봐 연락드렸어요. 그러더니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손가락을 좀 다쳤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저는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술은요? 간단한 수술만 하고 며칠 입원하면 된대요. 의사 말로는 후유증도 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놀라셨겠어요. 네,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손가락만 다친 게 어디냐며 다들 다행이라고 하네요. 저는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계세요? 내일 그이랑 병문안 갈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나면 내일 바로 출근할게요. 아니에요. 그래도 며칠은 아드님 옆에 계셔야죠. 아드님 태어나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주머니가 다시 일을 나오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제 저 없어도 괜찮대요. 치료 경과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병원비며 치료비며 돈이 꽤 많이 들었겠어요. 보험도 있고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며칠 사이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야, 위로금이라도 조금 챙겨드리면 어떨까 해. 위로금? 응, 수술비는 보험으로 된다고 하지만
당분간 아들이 일을 못할 텐데 생활비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남편은 제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그동안 우리 집에 해주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다음 날 저는 출근한 아주머니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치료비에 보태세요.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거듭 권했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간 저랑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약소하지만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셨어요. 다행히 아주머니 아들은 큰 후유증 없이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결혼 소식까지 알렸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니. 그러니까요. 실은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들이 공장 다닌다고 여자 쪽 집에서 반대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직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그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대요. 아주머니는 이제 한시름 놨다고 큰 숙제를 끝냈다며 좋아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축하 화환을 보냈고 축의금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조만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며느리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손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요. 아직 너무 어려서 기관에 맡기기도 어렵고 당분간은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올 건 알았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 되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근무날, 아주머니는 늘 하던 대로 일을 하셨어요. 온 집안을 반짝반짝 닦으시고 베란다까지 싹 다 정리해 놓으셨죠. 저는 아주머니가 퇴근할 무렵 미리 준비해둔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저 진짜 감사했어요. 늘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답하셨습니다. 저야말로 사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그때 아이가 아주머니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아주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가, 건강하게 자라야 해. 그렇게 저희는 작별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아주머니도 자꾸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셨죠. 그렇게 헤어진 뒤에도 종종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재우다가도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그분이 해주신 따뜻한 말들, 그 다정한 손길들이 말이죠. 아주머니가 그만두신 후로는 새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기관에 맡길 나이가 됐고, 그러다 보니 저도 집안일을 할 여유가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다시 그런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선뜻 새로운 분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동안 바쁘게 지내던 남편은 이제 좀 여유를 찾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소식이었어요. 2020년 초 코로나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남편이나 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곧 치료약이 나오겠지. 남편은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코로나가 터지고 거래처 몇 곳이 일시적으로 주문을 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장들과 통화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조금만 버텨보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그 조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잇따라 폐점했습니다. 남편 회사는 학교와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이라 곧바로 타격을 입었어요. 냉동차 기사들이 하루하루 쉬는 날이 늘어갔고 냉동 창고에는 출고 못한 식자재들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제 앞에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2020년 말이 되자 거래처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들고 오던 명함 묶음도 점점 얇아졌어요. 이쪽도 접었대. 다 문 닫았어. 냉동창고 임대료에 차량 리스비, 인건비까지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차량을 팔기 시작했어요. 차 10대 중 5대만 남기자. 유지비가 너무 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을까? 겨울이 깊어질수록 회사 분위기도 얼어붙었어요. 한때 활기 넘치던 창고 안에선 냉기만 돌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죠. 2021년 초 가장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 구조 조정 중이라 결제가 미뤄질 것 같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1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돈 받으면 버틸 수 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던지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의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연이어 거래처 몇 곳이 부도를 냈고 남편의 회사도 면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냉동 창고에는 여전히 물건이 남아 있었지만 팔 곳이 없었어요. 재고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버텨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놔야 하는 상황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2021년 봄, 결국 부도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사무실 문을 잠그며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창고 불을 끄는 남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였고 남편이 물려받아 더 키우려 했던 회사였는데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거액의 빚만 남게 됐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양가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는 역부족이기도 했고요. 빚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그래도 빚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던 집,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둘 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팔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팔고 버릴 건 버렸습니다. 단칸방으로 가야 하니 짐을 대폭 줄여야 했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아이의 물건을 정리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기 때 입던 옷, 처음 신은 신발, 그림책들,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어요. 결국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이가 제 볼을 만지며 물었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에 걸쳐 짐 정리를 마치고 정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예전 집의 거실만한 크기였죠.
부엌, 거실, 방이 다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첫날부터 울었어요. 엄마, 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왜 여기 와? 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다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밤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난 여기 싫어. 엄마는 좋은데. 우주 캠핑 좋아하지? 응, 캠핑 온 거라고 생각하자. 텐트에서 꼭 붙어 있던 것처럼 집에서도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으니 아이가 배시시 웃었어요. 그 후로는 아이도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그립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울면서 보채진 않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정리한 후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40대는 회사에 들어가기에는 어중간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어쩌다 면접을 봐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동분서주했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막막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억지로라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부도가 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단칸방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군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불안감 속에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죠.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와 보내며 작은 일상에 매달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난감을 정리했죠. 그렇게 아이와 부대끼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보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새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다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밤마다 컴퓨터 화면 속 채용 공고를 바라보다가 결국 창을 닫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아이를 돌봐주고 살림을 함께하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연락을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그간 정신이 없었네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때 부잣집 안주인처럼 살던 제가 이제는 단칸방에 사는 현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요. 저희 많이 힘들어졌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조그만 방에 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거든요. 마침 저도 사모님 사시는 곳 근처에 사는데 한번 들러도 될까요?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과일과 빵 몇 개가 보였어요.
괜히 빈손으로 오기 그렇더라고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아주머니를 보니 상황이 이런데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좁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부터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공간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예전에도 느꼈지만 사모님은 손이 진짜 야무지세요.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였어요. 남은 건 꼭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찬찬히 살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짐 줄이는 게 쉽지 않으셨죠? 네, 근데 버리다 보니 꼭 필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어요. 아주머니와 저는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 밀린 근황을 서로 얘기하느라 바빴죠. 그러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사모님, 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리일이요. 정리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한테는 타고난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댁 다닐 때부터 느꼈어요. 저는 청소만 했지 정리는 늘 사모님 몫이었잖아요. 물건 하나하나도 다 자리를 마련하고 의미 있게 두시는데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주머니는 그걸 특별하게 봐주셨어요. 부잣집 다니다 보면 물건은 넘치는데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집은 크고 물건은 많은데 정작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잣집 사모님들도 다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들 집 꾸미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정리에도 관심이 많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리를 잘하는 게 특별한 능력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들 몇 분께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돈도 벌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주머니가 한 제안을 들려줬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집들 가면 예전 생각나지 않겠어? 괜찮겠어?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하잖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남편은 말없이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해봐.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만두고, 알았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간 당신이 혼자 보느라 고생이 많았지. 뭐든 해보자, 당신도 나도.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응, 그러자. 그렇게 서로 손을 마주잡고 있자니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말씀하신 일 해볼게요. 제 말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사모님. 첫 집은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며칠 뒤, 저는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단정하되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골랐어요. 오랜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하고 와.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다녀올게.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고객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중년 사모님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잊기라도 하듯 옆에 선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모님 댁 가기 전에 일했던 집이에요. 이 집 사모님도 성품이 참 좋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은 크고 넓었어요. 곳곳에 화려한 장식품들이 놓여 있고 드레스룸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줄비했습니다. 한때는 나도 이런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됐구나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첫 고객이 된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려요.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이 터질 지경이에요. 아주머니가 긴장한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수십 벌의 옷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옷장 안에서 서로 눌리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하나씩 꺼내서 분류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리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이 옷은 얼마나 자주 입으세요? 아, 그건 작년에 한 번 입었나?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남편 사업을 도우며 창고를 정리하고 거래 장부를 관리하고 냉장 창고 동선까지 짜던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물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생각하던 그 감각. 그게 제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건 결국 흐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별로, 용도별로, 색깔별로 옷을 나누고 자주 입는 옷은 손 닿기 쉬운 곳에, 가끔 입는 옷은 안쪽에 배치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고객 사모님이 돌아왔어요. 방 안을 둘러보던 사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원래 이렇게 넓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뿌듯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새로 산 것도 없는데 느낌이 달라졌네요. 저는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가구 방향만 조금 바꾸고 자주 쓰는 물건은 손 닿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신기하네요. 마침 그때 사모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분의 전화였어요.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분 소개해줄게. 진짜 집이 싹 바뀌었다니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첫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뭘 했어요? 이런 일에 딱 맞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직은 서툴러요. 그래도 재밌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첫 일을 시작으로 입소문을 통해 하나둘 새로운 고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바빠지더니 어느새 하루에 두세 집을 돌아다니는 날이 늘어났어요. 저는 매일 다른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집은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사놓고 포장도 안 뜯은 물건들이 즐비했죠. 이건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고객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집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지만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 내부가 엉망이었어요. 서랍 안에 온갖 물건들이 뒤섞여 있어서 찾고 싶은 물건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각 집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여 맞춤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분이면 현관 근처에 가방과 열쇠를 둘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요리를 자주 하는 분이면 주방 동선을 최우선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정리라도 사는 사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일에 익숙해질수록 제 눈도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 집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말이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일이다. 제 안에 그런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해마다 인테리어 바꾼다고 가구를 싹 새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있는 것만 잘 정리해도 집이 완전히 다른 집처럼 보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요즘은 다 SNS로 홍보한다더라. 비포 애프터 사진부터 올려보는 건 어때?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사진만 찍어두면 내가 올려줄게.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한 일을 올린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잘 될지 확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나면 사진을 찍어주고 밤에는 계정을 만들어서 첫 게시물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봐봐. 이렇게 올렸어. 남편이 보여준 화면에는 제가 정리한 방의 전후 사진이 나란히 올라가 있었어요. 확실히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처음 올린 사진이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정리 전후가 이렇게 다르다니 정말 놀랍다. 이분 어디서 일하냐? 연락처 좀 알고 싶다. 우리 집도 이렇게 정리해달라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달아줬어요. 남편이 힘쓴 덕분에 처음엔 팔로워가 몇십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의뢰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입소문과 SNS가 겹치며 일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오전, 오후, 저녁까지 꽉 차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바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단순히 제 일을 도와주다가 점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SNS를 관리해주고 일이 많은 집은 함께 나가서 거들어주기도 했어요. 확실히 힘쓰는 사람이 있으니 일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이제 제대로 뭔가 해보고 싶어. 정리용품을 직접 만들어 볼까? 당신이 쓰면서 불편한 점을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정리용품? 응, 당신 보면서 느낀 게 많아. 시중에 나온 정리용품들이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일하면서 느낀 게 예쁘기만 하고 실제로는 쓸모없는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예전 사업 감각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용품, 수납박스, 맞춤 라벨 스티커 등 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제품만 선별했어요. 당신이 현장에서 쓰면서 이거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말해줘. 내가 개선해 볼게. 실제로 제가 쓰다가 불편한 점을 말하면 남편이 밤새 고민해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들은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어디서 이런 제품을 구하셨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만든 쇼핑몰 링크를 알려드렸습니다. 부부의 협업이 점점 안정되며 수입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마침 코로나 시기라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정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TV에서도 정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저희 같은 정리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어느 날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참 아이러니하지?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는데 그 코로나 덕분에 당신 사업이 잘 되네?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게 인생 정말 모르는 거야.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될 줄. 진심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단칸방에서 막막하게 앉아있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은요. 그러다 우연히 예전 집 근처에 갈 일이 생겼어요. 문득 이 동네에 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 근처 부동산 한번 들려볼까?
왜? 이 동네 살기 좋았잖아. 매물이 있나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가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던 단지에 매물이 나왔는지 물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마침 매물로 나온 게 있다고 했어요. 주소를 들은 남편과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살던 바로 그 집이었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을 보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집이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다행히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희는 그날 바로 계약금을 걸었고 며칠 뒤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예전 집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이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다. 진짜 우리 집으로 왔어. 아이가 방방 뛰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집으로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예전 공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제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해 주신 분, 아주머니 덕분에 이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었어요.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사를 마치고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어머, 사모님, 소식은 건너 들었어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면서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조금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만나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사모님, 아주머니,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천천히 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제 마음도 편해지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결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밀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에게 일을 소개받고 한두 달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 후로는 일이 워낙 바빠서 전화만 간간히 주고받았었거든요. 저는 그 사이 사업이 안정돼서 예전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했고 아주머니는 아들 부부와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손주 보느라 여전히 정신이 없어요. 하루가 어찌나 금방 가는지 아침에 눈 떴는데 벌써 저녁이고 그래요.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주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손주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주머니 아드님은 손가락 다쳤던 거 이제 다 나았나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낫다 뿐인가요? 사모님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죠. 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아주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그때 주신 위로금 있잖아요. 아, 네. 그 돈으로 우리 아들이 학원을 다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이요? 네. 그때 공장에서 다친 후로 아이가 마음을 먹었대요. 제대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말이죠. 마침 손을 다쳐서 곧바로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아주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학원비가 문제였어요. 우리 형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는데 마침 그때 사모님이 위로금을 주신 거죠. 그 돈으로 학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요? 네.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소규모 업체에서 전기 안전 관련 일을 시작했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면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드린 위로금이 그렇게 쓰였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 덕에 우리 아들이 새 출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손주도 보게 됐어요. 다 사모님 덕분이죠.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힘드시다고 했을 때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나마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야말로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죠.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신기하죠. 그때는 서로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웃게 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제 인생도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니요, 사모님이 먼저 제 손을 잡아주셨죠. 그 덕에 우리 아들이 새 인생을 시작했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도운 거네요. 네, 서로 힘들 때 내민 손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베푼다는 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는 걸 말이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네요. 코로나는 끝났지만 다행히 그 전에 자리를 잡아서 제 사업은 여전히 순탄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테고 정리 열풍이 불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제 사업도 1년 만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코로나 덕분에 다시 살아났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도 있어요.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내민 손길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아주머니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합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께도 힘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당신이 손을 내밀어야 할 누군가가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